안녕하세요. 이장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GS1기 중알반 노동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서 맞서서 한 타임 정도 간단하게 OT 하고요. 그리고 2교시부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23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8년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이제 그 2차 책으로 이제 요해책 그리고 판례집, 사례집 다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 책으로 이제 작년에 1차 기본 이론책 그리고 객관식 노동법 이제 가제본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책, 2차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원래 하반기에 책이 출간이 됐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책이 출간이 좀 밀려서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제 7반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기 때 6판으로 좀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갔던 내용하고 이제 7판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 또 변경된 내용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자료 중에 개정사항 자료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7판 나가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으시고요. 6판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여기 페이지 넘버링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책에다가 좀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기 때 나가는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판례집이 있는데요. 원래 판례집도 이제 출판사 통해 가지고 원래 이제 그 출간하려고 했었는데 출판사 일정이 1월 달까지 도저히 이제 출간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나갔던 우리 이제 가제본 책으로 진도를 나가고요. 최신 판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학원 측과 그 협의를 해가지고 실강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온천만 분들에게는 무료 제공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학원에게 문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좀 내공이 되시면 GS 2기 과정부터는 이제 사례로 푸는 노동법을 나갈 건데 우리가 그 사례로 푸는 노동법은 예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뭐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제본책이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해서 예습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례로 푸는 노동법은 실제 GS 2기 과정부터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원고를 좀 더 다듬고 최신 문제들을 제가 반영을 해서 출간 계획도 지금 있는데 그 일정이 3월 그 말쯤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제가 확답을 좀 못 드리니까 이거 약간 미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 다른 뭐 인사관리나 아니면 선택 과목이다 이런 것들은 책이 한 권이죠.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 사례 문제집도 있긴 한데 책이 얇습니다. 근데 노동법은 책이 3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가 있고 판례집이 있고 사례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를 공부해야 될지 이제 사람들이 가늠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서는 우리가 주제별로 해가지고요 해당 주제에 관련된 법조문 그리고 이 법조문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서 파생되는 대법원 판례들을 법리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2차 시험을 볼 때는요 단문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단문형 문제를 풀면은 이 기본서 한 권으로 끝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처럼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면 다른 책 안 보고 기본서로 끝나는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실체법으로서요 사실관계를 주면서 당사자가 주어진 어떤 사실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근거를 대면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법원에서 답변서나 이유서 그런 거를 쓰면서 최종 판결까지 나가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당 그 법령 가지고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를 배우는데요. 이 판례는 각각의 여러 사실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대법원의 판결 흐름을 나타낸 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 사안이 있고 A 사안과 B 사안이 있다. 그러면 A 사안도 근로자성을 다투고 B 사안도 근로자성을 다투어. 근데 사실관계는 조금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 가서는 공통 법리는 같다는 거죠. 사실관계는 다른데 적용되는 법리는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판례집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이 어떤 흐름으로 판단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법리는 여기에서 다시 볼 필요가 없죠. 왜? 여기에 있는 법리가 그대로 여기에다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판례집을 가지고서 사례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판례집은요, 대법원에서 법 규정처럼 판결 요지를 우리가 뽑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누가 그래서 왜 옳고 그른지 간단한 결론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례집에서는요, 뭐를 하냐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논점 정리, 그리고 사안 검토 내용이 있죠. 자, 논점 정리는요, 우리가 실제 법원에서 청구 취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가 왜 어떤 면에서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툰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맥을 뽑는 것, 이게 논점 정리고요. 그리고 사안 검토는 그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판례 법리를 적용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누가 옳다,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판례집과 사례집에 있어서의 사안의 검토는요, 차이점이 있는데, 판례집은 대체로 법리를 쭉 다 써요.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 다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누가 옳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사안 검토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덩어리로 사안 검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점수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사실관계가, 예를 들어서 1번 사실관계가 있고 2번 사실관계, 3번 사실관계가 있다. 그러면 1번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또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본서 판례집도 거의 한 70%에서 한 80%는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판례집과 사례집도요, 거의 한 70%에서 80%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많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잡다한 거 필요 없고 실제 사실관계 가지고서 풀 수가 있다 하면 사례집이나 판례집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판례집이나 사례집으로 정리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기본서 내용에 있는 그 판례 그 내용이 있죠. 그거를 일단 먼저 암기를 하시면서 사실관계에 관련된 어떤 사례,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향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많다고 해가지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례 법리가 제가 보니까 한 B5 정도로 해가지고요, 한 130페이지 정도 내용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스케일에서 암기를 한다, 그건 아니고 한 50% 정도는 특약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언어로서 언급을 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충분히 노동법은 60점 이상이 나오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육하 원칙위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즉 근거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력은 여러분들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판례집이 있는 것처럼 그냥 사실관계 다 나열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옳다, 이렇게 답안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답안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만연체로 쓰시면 안 돼요. 만연체는 여러분들이 좀 지양을 하고 간결체로 답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속어를 계속 쓰다 보면은 주어 수로 관계, 주술 관계도 틀리고요, 또 목술 관계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구성은 항상 간결하게 해서 육하 원칙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충 자료로요, 제가 3가지를 드리는데,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체크포인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자료는 여러분들이 해당 주에 나갔던 전체 진도에 대해서 이제 오전과 오후를 우리가 각각 회차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전 차가 이제 홀수회, 그리고 오후 차가 짝수회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보셔야 될 키워드 주제들을 제가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일기 과정에서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1차용, 또 뭐 2회용,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판례 암기는 제가 좀 강조할 부분들은 별 표시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으니까 강약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주말반 수업이 끝나고 평일에 이걸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판례 암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별도의 판례 암기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 판례 암기 자료는 유해책에 있는 전 판례가 아닙니다. 전 판례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 뭐 부가적 쟁점으로든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논점들만 뽑아가지고 제가 별도 판례 암기 자료를 나눠드리고요. 이 판례 암기 자료를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제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가.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가로가 있는데. 이 가로 넣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의무적. 그렇기 때문에 가로 넣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판례 암기 방법은요. 수업 시간에 제가 문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장을 암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가로 넣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기가 뭐가 들어갔지? 사고가 막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실 때요. 수거 암기가 원래 좋나요? 아니면 하나 단어 암기가 좋나요?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하려면은 하나의 단어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절 단위, 조금 많게 가면 문장 단위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넣기는 여러분들이 참고용이고요. 내공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논리 흐름에 맞춰가지고 전체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기를 해주시고,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가로 넣기는 이제 키워드 위주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위주라도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로 넣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또 이제 복습 자료로서 판례 테스트 자료를 제가 나눠 드리는데, 가로 쳐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공란으로, 이런 식으로. 공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시면서 여기 키워드가 뭐가 있었지?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는 좀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연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내공이 좀 된다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필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지? 그냥 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세이브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실 때는 단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들을 최대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료를 제가 드리긴 하는데 자료를 모으라고 제가 권유하진 않습니다. 왜? 유해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다만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좀 그 이동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책 다 들고 좀 어려우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 판례 암기 자료가 한 130여 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가볍게 핸드북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판례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핵심 속성 노동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개정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서 1월 말경, 그래서 2월 초 우리가 2월 첫 주에 시험 1차 커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해서 해당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1차를 안 보신다 그러신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혹시라도 1차를 병행하신다 싶으시면 해당 책은 유해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특징은 일단 유해책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판례 범죄는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형광펜 칠해진 거 있죠?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지금까지 31회까지 모든 기출 지문들을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첨어는 우리가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될 때 정답형과 오답형이 있죠. 그럼 정답형은 그냥 정답 지문에 형광펜을 칠하면 되고요. 오답 지문이 된다거나 또는 해당 지문이 약간 변형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해당 문장 바로 근처에다가 첨어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그 과정을 좀 세이브 시킬 수 있도록 책을 제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는 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제본책으로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진도별로 문제를 다 이제 편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공부를 만약에 병행을 하신다 하시면 해당 교재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 때 뭐 표준 점수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2차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표준 점수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제는요, 우리가 2010년에 연대 통계학과 팀에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 그쪽 그 발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내용인데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사법시험을 모티브로 합니다. 과거 이제 사법시험을 볼 때는요,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겠죠. 나는 A 과목을 선택했고 옆에 있는 사람은 B 과목을 선택했는데 A 과목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B 과목은 시험이 쉽게 나와서 공부를 조금만 했는데도 점수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1차 과목도 우리가 상대평가했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선택의 기회조차 없었던 과목 때문에 불합격을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점이 있죠. 그래서 표준 점수제가 처음 선택 과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1차에서 우리가 선택 과목만 표준 점수제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 과목만.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2차 과목에서요, 우리가 표준 점수제를 전 과목, 공통과목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채점 위험이 3명이래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시험에 2차 채점 위험 다 3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3명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각 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공통 과목이에요. 공인 노무사를 뽑는 시험이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노동법이죠. 근데 노동법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안 해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 실패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 당시에 왜 과목별 난이도가 필요했냐 하면은 과거 이제 그 노동 경제학이 노동 경제는 약간 수학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들어가면요, 일정한 키워드가 들어가면 점수를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선택 과목에서 보통 공부 좀 하시면 노동 경제학 한 70점대고요, 80점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 경제학을 망쳤다, 그분들이 이제 60점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못 봤다 하더라도요, 노동 경제학에서 점수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노동경제 선택해서 시험을 떨어졌다, 쟤는 진짜 공부 안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과거에 행정쟁송법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만 하더라도요, 사법시험을 보시던 분들이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들이 다 대부분 반절 이상이 사법시험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법대이신 분들이 합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과목에서 표준 점수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아서 전 과목이 다 표준 점수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인사관리,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 이것들을 난이도 조절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험 문제 내놓고 나서 표준 점수를 해가지고 점수를 우리가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노동법이 이제 60점 이상이 나왔어요. 자, 요게 되지. 60점 이상. 여기서 60점이 나옵니다. 60점 이상이. 이거를 본인의 실력으로 하신다는 거죠. 본인의 실력. 자, 그런데 이거는 표준 점수제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원 점수라면요, 60점보다 아래예요. 표준 점수라면은 요즘 트렌드는 그 원 점수가 표준 점수제보다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심한 경우에는요, 한 3년 전인가? 행정쟁수법 같은 경우에 표점으로 돌렸을 때요, 뭐 이제 고득점을 하신 분이 한 65점 정도 고득점 잡았을 때 56점째였습니다. 원점수로 돌리면. 그러니까 거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시험은 여러분들이 원점수도 공개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원점수에 관심이 없고요, 최종적으로 몇 점 맞았는지 표준 점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라도 뭐 제시 이상이신 분이 있다, 내가 작년에 받았던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시고요, 대거 종문을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나는 지금 해당 과목들을 다 처음 한다,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수험 전략을 세우실 때 전략 과목을 세우시는 거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합격할 때 법 과목이 전략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는 그냥 보통
그리고 선택 과목을 제가 경영조직을 했는데 경영조직은 면피, 꽈락작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통했죠. 근데 지금은요. 큰일 납니다. 왜? 표준점수제이기 때문에 내가 전략 과목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과목이 쉽게 나와가지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다 같이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내 점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 전략을 세울 때 표준 점수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전략을 좀 세우시기 바라시고요. 자, 그리고 올해 1차 시험은 좀 늦게 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초순이나 중순쯤 봤는데, 올해는 27일 날 시험을 봅니다. 1차 시험은 좀 빨리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올해는 좀 늦게 봐. 자, 1차 시험은요, 여러분들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하자니 시간이 아깝고요,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1차 시험이 5월 말일에 있고, 그리고 2차 시험은 적정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9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9월 9일하고 이제 10일에 2차 시험이 일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기 컬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가늠을 좀 해볼게요. 실제 지금 제시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3시 이상인 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시험을 보고 나서요, 요 기간 동안 12월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죠.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좀 괴로운 시기가 좀 지나겠죠. 그렇게 괴로운 시기가 지나고 야, 마음 잡고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다 보면 이제 12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요, 공부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을 정말 열공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시 이상이다, 3시 이상이다. 자, 그런 것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초시에서 연기 과정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3개월 동안 지금 죽으라고 지금 생동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본다라면 연기 열심히 하신 분들의 내공이 오히려 높으신 분들도 덜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1월과 3월 과정에 이제 GS 1기 과정을 들어갈 때는 GS 연기 과정에 있었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랍니다. 그래서 GS 연기 과정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노동법 요예책을 가지고서 간단한 사실관계 판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판례집을 우리가 추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이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 흐름을 이때 일기 때 끝내시기 바랍니다. 논리 흐름,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답을 내렸는지. 그리고 판례 법리는 어차피 요예책과 같아요. 판례 법리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판례집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S 그 2기 과정을 가시면은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커리를 좀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3기 과정을 들어가면 이제 최종 커리여 가지고요. 이때는 일반 이론들은 못하고 대부분 모의고사 보고 강평하고 추가적인 문제 정도 언급하고 수업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월 달에 제가 이제 기본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 문풀 과정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특강이 4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이 기초인문 특강을 많이 안 들으셨다. 이거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동법 공부하실 때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1차 공부를 안 하시고 노베이스에서 법에 대한 지식이 전없는 상태에서 노동법을 처음 들으시면은 이게 노동법이 생각보다 쉬운 과목에도 불구하고 외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과 관련된 헌법 그리고 민법, 형법 내용에 대해서 제가 3강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해당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제가 고난이도 판례법리 특강을 제가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노1과 노2 각각 5개씩 해가지고 10개 주제로 좀 풀이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만약에 연기 수업을 들으셨다 그러시면은 어차피 연기 수업했던 내용 중에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만일에 처음 들으신다 싶으시면 이 고난이도 판례법리 특강으로 예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기 때 우리가 그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1기가 끝나고 그
이익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례 특강을 할 건데 이 사례 특강은 우리가 회차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초인문 특강과 판례법리 특강은 얘는 무료로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핵심 사례 특강은 얘는 유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3기 들어가기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최신 판례 특강을 얘는 다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간 수업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은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험을 볼 때 이게 올해가 9월 9일과 9월 10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월날 시험을 보는 과목이 행정법과 그리고 선택이죠. 그러면 토요일날 시험이 끝났다. 나머지 시간대는 우리가 빼박이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행정법, 행정, 그리고 선택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날 전에는 금요일날은 일요일 과목 공부할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금요일날은 오전, 오후, 저녁 세 탐으로 나눠가지고 토요일날 볼 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노1, 노2, 그리고 인사관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볼게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요일하고 어차피 토요일 과목을 볼 건데 수, 목을 토요일 과목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어떤 과목을 하느냐? 둘째 날 거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 휘발성이 강한 거를 최대한 늦게 보겠죠. 그러면 선택 과목과 행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노동경제학은 안 했지만 노동경제학은 수리적인 거니까 휘발성이 좀 약할 거예요. 근데 민소나 그리고 경영조직은 이게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휘발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라면은 이제 여기서 행정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만일에 일반적인 그 경영조직을 했다. 휘발성이 강하니까 여기에 경영조직 등은 선택 과목을 하겠죠. 선택. 자, 그럼 이제 일, 월, 화는요. 그때는 이제 첫 번째 과목을 해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휘발성에 가는 거를 뒤에 놓습니다. 저는 이제 법이 자신이 있으니까 법 과목을 앞에다 두죠. 노1, 노2, 그리고 이때 인사관리. 그래서 공부가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일, 월, 화 처리되죠. 수목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부가 정상적으로 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금요일도 가능합니다. 공부가 정말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가능한데 문제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요 빠르면 4시 30분 아니면 5시 반 이 사이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여러분이 지쳤으니까 잠깐이라도 쉬시고 식사하시고 가면요 이때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뽑을 수 있는 게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행정하고 선택을 끝내야 돼요. 근데 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공부가 되신 분들은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이게 추가가 돼요. 빠져요. 왜? 선택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선택 과목 선택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도 감안해가지고 과목별 특성을 감안해서 선택 과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간 수업 계획을 세울 때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 학습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OT에서 여러 번 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판례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이제 일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연기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기에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암기인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못하십니다. 자, 암기를 할 때는요.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는 시간은, 책상 암기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으시면 안 돼요. 1시간을. 만일에 공부를 하시는데 암기를 하면서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암기하는데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왜? 토션 안 틀리고 암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진도를 못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다, 4시간이다 그러시면요. 그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일단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그거를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암기는요,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면 돼요. 짜투리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고 잠깐 뭐 리프레시를 위해서 뭐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밥 먹고 잠깐 커피 타임을 한 잔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하고 약간 수다를 떤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요. 이게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이 나옵니다. 짜투리 시간이. 그때 판례 암기 자료를 가지고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판례 우선순위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책만 읽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든 내용들을 문장으로 영어 공부하듯이 우리가 한번 눈으로 바르면서 여러분들이 뱉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럼 이 판례 암기는 최소한 3번을 여러분들이 영단 암기하듯이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10번을 본다, 20번을 본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아셨죠? 근데 한 번만 보고 넘어간다. 한 번 보고 암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한 3번까지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진도는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암기도 여러분들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례 해결을 하는데 이 사례 해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기 과정에서는 판례 법리 흐름을 보시고요. GS 2기 과정에서 사항 검토 내용에 주안점을 둡니다. 자, 그리고 논점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내공이 안 되신 그 생동차다. 그리고 제시를 하더라도 내공이 좀 안 되셨다. 그러시면 논점 정리를 못 뽑으세요. 논점 정리는 우리가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논점 정리는 당사자 갑과 을이 다투고 있는데 제3자인 전문가 입장에서 두 사람이 뭔가 막 대립을 해. 근데 누가 옳고 그른지 그 맥락을 탁 뽑아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한번 낼게요. 이게 법학 일반론에서 가장 기초로 나오고 있는 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가 소크라테스는 죽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질문이죠. 소크라테스는 죽나요? 그럼 결론은요. 여기다 앤서. 답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갈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뭐라고 하느냐? 소크라테스는, 아이고, 지워버렸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유를 달아야 돼요. 왜 죽는지. 그러면 그 왜 죽는지에 관련된 법리를 뽑는데 이 법리는 변함이 없는 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왜 죽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을까요?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야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됐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또는 모든 생물은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룰은 소크라테스, 아니, 모든 사람은 죽는데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죽을 것이고 사람이 아니면 안 죽겠죠. 그럼 당사자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야, 저기에 요런 그림자가 있어. 근데 이 그림자가 하루가 지나도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동상이야. 아니야. 얘가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을 뿐이야. 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당사자 갑과 을의 주장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얘를 A라 할게요. 자, A는 뭐 5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논점 정리죠. 그리고 문제 해결은요. 자, A는 움직임이 없지만 가까이서 봤더니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로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안의 해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 문제를 풀 때는요, 판례 범기만 암기가 된다라면 사안 해결 방법, 그리고 논점 정리, 이런 것들은 문장력입니다. 국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킬만 취득을 하면은 시간을 훨씬 세이브가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GS 1기 과정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게 매주 그 판례 쪽지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숙제로 나간 판례 테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보셔야 될 것들을 다시 제가 뽑아가지고요. 쪽지 시험을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GS 2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주말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매주 75점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3기 과정에서는 여기서 특징은 우리가 매주 150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시간 30분 정도가 이제 시간이 빠지게 되겠죠. 실제 시험 시간이.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20분이 가면 대략 한 3시간 정도가 시험으로 이제 소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타 강의들을 보시면 오전에 이제 시험 보고 나머지 30분 정도 뭐 쪽지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3강으로 끝나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3기 때도 전체 일순환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9시부터 시험을 시작을 보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30분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30분을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총 4티로 해서 3기 때도 여러분들 전체 사례 문제 중심으로 해서 1회독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GS 연기 과정에서도요, 논원 파트가 끝났을 때 중간고사를 한번 볼 것이고, 노트가 끝났을 때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답안 작성법이 여러분들 과목별로 틀립니다. 일단 가장 공통점은 목차 순서는 동일해요. 근데 노동법은 우리가 법 중에서도 실체법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법인 행정쟁송법과 논점 정리라던가 사안검토 쓰는 룰이 또 틀려요. 그리고 법리 구성 자체도 또 틀립니다. 또 우리가 비법 과목인 인사관리라던가 경영조직 갖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답안 쓰는 방식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시되, 목차는 전체적으로 대목차는 로마자로 쓰고요. 중목차는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소목차는 양가로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목차를 좀 더 세분하고 싶다. 그러면 반목차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원목차는 쓰지 마세요. 이 원목차는 본문에서 근거 제시할 때 가독성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이 원목차는 목차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목차란에 이 동그라미 목차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 순서를 보시는데 노동법은 그냥 공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목차를 봤을 때 첫 번째가 논점 정리, 두 번째가 법리, 그리고 세 번째가 사안의 적용, 그리고 이건 이제 사안의 검토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자, 우리가 이제 법리 부분은요, 해당 당사자 주장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이 먼저 나오고요. 관련법. 그리고 이 관련법에서 연계가 되고 있는 판례 법리죠. 판결 요지. 자, 이 부분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요, 문제 제시 형태에 맞춰서 서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법리에 대해서 뭐다 아니다 이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갑이 뭐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한 형태에 맞춰가지고 서술을 하고요.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누가 옳다 그러다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 검토는 뭐냐? 사안 검토는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적용을 해가지고요. 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1대1로. 이게 이제 사안 검토. 자, 그리고 논점 정리는 뭐냐 하면은 당사자 주장과 관련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문제되는 핵심, 즉 핵심은 이제 판례 법리죠. 법리를 찾는 거죠. 이게 논점 정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 순서는 법리를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사안 검토를 우리가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핵심을 뽑는 논점 정리 순서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논점 정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데 좀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분량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지가 22페이지가 제공됐습니다. 22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22페이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와 목차 사이에 뭐 윗칸, 아랫칸 다 띄고요. 글자도 정말 사람 얼굴처럼 큼직하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를 줄냐면 15페이지를 줄어요. 근데 15페이지를 줄면 100점 만점인데 100점 기준에 15페이지니까 페이지 분량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몇 페이지? 16페이지가 됩니다. 100점 기준으로. 그러면 100점 기준에 16페이지니까 이걸 25점 기준으로 하면 몇 페이지죠? 4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속도가 도저히 안 나온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칙은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는 아무래도 4페이지가 안 나온다. 3페이지면 합격하냐 안 하냐 이런 물어봅니다. 간단하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25점이 4페이지가 25점이니까요. 대략 하면 한 페이지에 몇 점 정도 되죠? 한 페이지 한 4점 정도, 한 페이지 한 6점 정도 배점이 되겠죠. 됐죠? 그럼 3페이지 쓰면 몇 점? 18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18점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표점이라던가 아니면 교수님들이 답안 쓰는 스킬을 봤을 때 정말 정치하게 임팩트하게 3점을 썼다. 그러면 제 생각에 합격점인 한 15점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3페이지만 써도 합격을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3페이지 써가지고 고득점 하기는 다소 확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페이지 분량을 맞춰주셔라. 자, 이런 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맞출 것인가 보시면 일단 논점 정리는 5줄에서 한 7줄 정도로 쓰시면 돼요. 자, 법리는요 2.5페이지, 그리고 사안 검토는 우리가 1페이지, 결론은 3줄에서 5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는 1페이지는 22줄로 구성이 됩니다. 22줄. 그러니까 여기 한 페이지, 그리고 여기 2.5페이지, 그러면 얘를 7줄, 5줄 하면 얘가 12줄이죠? 12줄. 12줄이니까 대략 여기 0.5페이지 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량을 여러분 좀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줄에 여러분들이 몇 자 정도 들어가게 답안지를 쓰냐면 22자 정도 내외가 들어가도록 글을 써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글자를 예를 들어서 획을 이렇게 쓰는 거랑 당연히 이게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지만 페이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4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글자를 좀 큼직하게 쓰셔야 돼요. 너무 작게 쓰시면 안 돼요. 한 페이지에 한 30자 정도 들어가게 쓰는 분도 계세요. 글 속도는 빠르지. 근데 페이지가 이런 분들은 절대 4페이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많아봐야 3페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글자의 크기는 우리가 그 밑줄이 이렇게 있다 하면 줄이 있다 하면 여기에 정사각형 기준으로 한 70% 정도 사이즈가 되도록 글씨를 쓰면 한 22자 내외가 들어갑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단 구성과 여기 나오네. 문단 구성은 22자 내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띄어쓰기도 중요한데요. 띄어쓰기는 목차별로 띄어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 단락이 끝나면 그때 한 줄을 띄어쓰시면 돼요. 단락이 끝났을 때 한 줄을 띄어쓰셔라.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쓸 때 그 시간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25점, 그러니까 한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5점이다.
그러면 25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우리가 글 속도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쓸 것인지 논점을 우리가 그 목차 정리를 또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에 얼마 쓴다? 한 페이지에 5분 정도를 쓰는 거죠. 그러면 25점 기준으로 했을 때 세이브 될 시간이 5분이 남고 이 5분 동안 목차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흐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스케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것도 한 3분 정도로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3분 정도. 문제를 쭉 읽고 목차를 어떻게 잡겠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다. 이거를 3분에 끊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한 2분 정도를 빼놓으셔야 여러분들이 100분 노동법 75점이지만 뒤쪽에 나갔을 때 필력이 딸리거든요.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세이브되는 시간을 미리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한 3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요즘에 그 수험 비용도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답안지 구성하실 때 연필로 쓰시거나 아니면 얇은 펜으로 쓰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전문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답안지 구성하는 게 쉽게 하루아침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필력 같은 게. 그래서 조금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실제 그 수업용 펜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물론 잉크 값은 좀 들겠죠. 근데 이걸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펜은 최소 몇 미리, 최소 0.7mm, 그리고 굵게는 1mm 정도 나오는 펜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미끄러지는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익숙한 펜을 미리 준비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글자체,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합격을 하시죠. 여성분들이 좀 인터넷 보면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할당제를 해가지고 여성분들을 많이 뽑아준다. 네,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여성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합격한 이유가 일단 성실합니다. 남자분들보다 그 놀이에 대한, 노는 문화에 대해서 좀 유혹이 적고요. 그리고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결심이 좀 독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합격률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글씨를 잘 씁니다. 교수님들이 글씨를 개발세발 쓰는 글씨 보면서 채점하기 좀 힘드시거든요. 쭉 보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봤을 때 키워드가 딱딱딱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씨는 이쁠수록 좋은데 이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도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우리가 5분에 쓰려면은 글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정자로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흘려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만 흘려 쓸 때는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왼쪽으로 흘렸으면 얘는 속도는 빨리 나와요. 속도는 높아지는데 가독성이 얘는 떨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글씨를 몸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 스케치하는 것처럼 손목에 힘을 풀고요. 오른쪽으로 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흘렸습니다. 오른쪽으로 흘렸으면 속도는 얘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가독성은 높아집니다. 가독성은.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오른쪽으로 흘려 쓰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왼쪽으로 흘려 써봤고 오른쪽으로 흘려 써봤는데 가독성은 오른쪽으로 흘려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채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 구성을 쓸만한 능력이 좀 안 되시는 상태에서 연습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밑줄 쫙쫙 긋습니다. 저기 수정펜도 쓰기도 하고 대략 X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화살표 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거 실제 사건인데요.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좀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봤는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딱 받으면은 우리가 그 시험지 안에 여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에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를 왜 준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빈 페이지에다가 이제 목차 같은 거 연습하라고 연습 페이지를 줍니다. 근데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연습 페이지를 써요. 그러면 이게 접히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본문에다가 우리가 실제 답안을 쓰고 뭔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내가 뭘 봤었지? 페이지 앞에 거 뒤적뒤적 하면서 그걸 보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통 목차라던가 우리가 답안 있을 때 좀 체크할 부분들은 시험지 여백이라 씁니다. 시험지 여백.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좀 긴장을 했는지 노원 첫 시간에 그 여백에다가 펜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썼대요. 예, 안타깝지만 빵점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정 행위로. 그래서 답안지에는 절대 그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구설수가 올 수 있는 어떤 체크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당 그 어절에다가 밑줄을 2줄 그어서 지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뭐 이거 X, 뭐 요거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쓸 말이 없다. 그거를 채점자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너무 여백을 많이 띄시면 안 되지만 보통 한 3줄에서 5줄 정도는 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1문이 끝났다. 그러면 제 1문 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최종 문제가 다 끝났다면 맨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게 페이지다. 그럼 뭐라고 쭉쭉쭉쭉 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 2문 끝 하고 이렇게 하고 이하 여백. 이런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안 쓰는 그 룰이에요, 룰. 자, 그러면 이제 샘플로 실제 답안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이제 제가 이제 OT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게 전직명령 정당성인데요. 전직명령은 우리가 인사권 파트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미기출 논점이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미기출 논점으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OT 때 봤으면 실제 문제 나올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답안지를 보시면 목차 칸이 있는데 이 목차 칸에는 대목차와 중목차까지만 쓰세요. 중목차까지만. 대목차하고 여기 대목차, 중목차까지만 씁니다. 그래서 논점 정리하고요. 우리가 한 줄 안 띱니다. 다 붙이세요. 밑줄을 여백을 너무 많이 뜨면요. 굉장히 좀 성의가 없거나 야 자신감이 없구나 분량이 안 나오는 답안이구나 이런 선입견을 줍니다. 그래서 목차와 단락간에 다 쓰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났죠. 목차가 끝난 게 아니라 단락이 끝난 겁니다. 단락이 끝나니까 한 줄 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목차 쓰고 중목차 쓰고 또 단락 하나 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단락을 썼고 단락의 내용이 바뀌니까 목차가 바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락이 바뀌니까 한 줄을 또 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단락이 끝나니까 한 줄 떼고 그리고 중목차 쓰고 또 소목차 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목차를 좀 더 세분해서 반목차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여백 안 뗍니다. 자 이어서 씁니다. 단락이 끝나니까 또 한 줄. 또 단락이 끝나니까 또 한 줄. 이런 식으로 여백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대략 사안의 검토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내용인데 한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요. 한 페이지 정도 그리고 결론이 한 5줄 정도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한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제 1문 끝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맨 마지막에 이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하 여백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간단하게 이제 OT로 처리를 했고요. 10분 쉬시고 2교시부터 우리 본문 내용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